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 사설탐정, 공인탐정 여러분. 형법 마지막 부분이 형법 강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형법 강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죄에 대해서 죄명이 나오고요. 그 죄명이 뭐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암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뭐 로스쿨 들어가서도 형법 공부할 때는 뭐 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두 달 진짜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면 되는데 강론은 너무 따뜻하게 외워야 되니까 암기력이 떨어지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명은 이렇고 이런 죄명은 이렇고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설명하기엔 좀 머리 쥐나고요. 그 큰 대구분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무슨 죄고 어떠한 내용이 어떤 죄명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법고시 시험 보거나 로스쿨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년에 처한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요게 어떤 죄에 들어가냐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살인죄 먼저 보시면 살인죄가 해당되는 영역은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 중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부분에 들어갑니다.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는 건 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중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살인죄고요. 사람을 살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즉 살인 미수죄는 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죄 자체가 너무 죄책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죽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조차도 중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미수를 처벌한다. 어떻게 암기하시면 될까요? 살인죄, 살인미수죄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미수 처벌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형법에 따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타인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촉탁에 의한 살인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촉탁, 날 죽여줘 하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빛으로 날 죽여줘 이렇게 하는 것은 촉탁으로 보지 않고요. 승낙은 묵시적인 것이라도 누가 총을 들고 있는데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있잖아요. 그래 너 나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승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촉탁, 날 죽여달라고 아예 대놓고 날 죽여주셔 하고 시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촉탁에 의한 살인은 정확하게 이 의사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승낙은 상대방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죽이든 말든 맘대로 해라 이런 경우는 이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받은 걸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좀 애매하죠. 예. 상해죄는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히는 경우죠. 그래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를 우리가 상해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라고 죄명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즉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다침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현장에서는 안 죽었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갔을 때 상해죄가 해당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쇼크 사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상해한 결과하고 사망한 결과가 바로바로 현장에서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상해죄가 되지만 이게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에 다른 죄명으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해죄와 상해치사죄는 따로 돼 있고요. 상습상해죄 같은 경우는 보통 형법상 상습이란 건 3회 이상을 띄엄띄엄 떨어져 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뜨문뜨문해서 3회 이상인 경우를 주로 이제 상습으로 많이 보는데요. 상습적으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따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상습상해로 합쳐지겠죠. 예를 들어 부인을 5번을 때렸다. 검찰에 잡혀갔어요. 그럼 검찰에서 상해죄 5개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합쳐가지고 상습상해죄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죄를 1, 2대 나눠버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뜨문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인을 때려가지고 5달을 때렸다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걸 연속적인 범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습상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을 때리는데요. 때리고도 다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를 보통 이제 폭행죄라고 하죠. 그래서 때리기만 하면 돼요. 예. 그 다치거나 하는 결과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과실 폭행죄는 없어요. 폭행 과실죄는 없어요. 왜 그러냐? 때리는 애인데 때리려다가 안 때렸으면 폭행 안 되잖아요. 단 폭행으로 인정할 만한 비접촉 방식의 폭행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때리려고 신용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을 붓는다던가 물을 그냥 있잖아요. 뭐 뒤지도 않아요. 뜨거운 물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을 붓는다던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던가 흉기 가지고 앞에서 칼춤을 춘다던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에 닿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폭행죄라고 합니다.
과실치사상죄는 뭐냐면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두 가지가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과실치상죄, 과실치사, 과실치상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실폭행죄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행은 미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과실로 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하고요. 사망까지만 처벌하고요. 과실에는 폭행은 넣지 않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과실치사죄는 처벌 무조건 받습니다. 받는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 있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실수로 사람 다치게 한 건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낙태죄, 태아를 자연분만 이전에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라고 하죠. 이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다만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모자보건법상에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죠. 문외아가 지금 뱃속에 잉태가 돼 있다던가 아이가 너무 심한 기형으로 해서 태어나면 정말 기형 상태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책임성을 면제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죄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어리거나 고령으로 인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또는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도 안 주고요. 씻기지도 않고 다 해당돼요. 뭐 폭언 욕설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기죄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범죄 구성 내용입니다. 체포감금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사람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옛날에 그 선유화 나무꾼 기억나시죠? 이 나무꾼이 로스쿨에서 판례나 범죄 사례로 많이 나오잖아요. 걔가 뭘로 처벌받을까요? 이 체포감금죄예요. 목욕 중인 여성의 옷을 훔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실제 어디 가둬놓지 않아도 옷이 없으면 여자가 어딜 가요? 그죠? 이런 경우가 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준다는 거죠. 겁을 준다는 걸 우리가 협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자기 판단을 못하도록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협박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는요, 사람을 약취, 유인,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이 뜻은 뭐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강간 및 추행의 죄는 성범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접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특히 여성이겠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접촉성 범죄를 갖다가 우리가 추행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행은 만진 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성관계, 즉 성기 삽입설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성기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 죄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유사강간죄라고 있는데요. 꼬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나 변태성욕자들이 꼬마 아이들 뭐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애들이 생식기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식기를 가지고 공격을 못하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그 꼬마 아이들 그 생식기를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걸 일본에서 수지강간이라고 해서 손가락 강간이라고 해서 수지강간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걸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이 법이 개정이 돼 갖고요. 유사강간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즉 여성의 생식기를 대상으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지만 성관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터치 있죠.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행위를 강간으로 똑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사강간죄가 하나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 간음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겁을 주진 않았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속였다든가 좌우지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라는 성인을 강간해준 데서 처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미성년자 간음죄고요. 최근에 그 미투 캠페인 때문에 가장 시끄러운 게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상대방을 갖다 겁을 준다던가 협박죄를 한 건 아닌데 상대방을 속인 거 이게 위계죠. 상대방을 겁을 준 거 이거 위력을 행사한 거죠. 이런 걸로 성관계라는 경우에도 강간죄보다는 처벌은 약하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중요한 거 있어요. 명예훼손은 거짓말만 가지고 상대방을 창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 창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번에 나온 시장 후보가 이전에 우리 집에 머슴이었다. 이런 걸 30, 40년 전에 머슴이 남아 있었거든요. 머슴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이었어요, 그게요. 사실을 하더라도 시장호법 입장에서는 창피한 얘기잖아요. 명예가 실추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또는 허위의 사실, 거짓말을 얘기해 둘 다 해당된다는 걸 조심해서 아셔야 되고요. 반의사불벌죄, 즉 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런 죄명이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한 범죄인데요.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치가 떨리도록 만드는 걸 모욕행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 모욕죄 중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로 돼 있어요. 그 유족이나 주변 관계인들이 친히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법 조항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신용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부터 쭉 나온 게 이제 신용에 관한 죄잖아요. 그래서 모욕죄도 나와 있고 명예훼손죄도 나왔는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통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에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거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의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기업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야, 쟤 돈도 없고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 신용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용이. 이런 경우에 거짓말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허위의 사실로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신용훼손죄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침해죄가 있는데요. 이 비밀침해죄는 비밀이 담긴 자료를 개봉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거는 이걸 유출하는 것까지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침해만 해도 돼요. 비밀을 뚫고 들어와서 이걸 딴 데 가서 뭐 나팔을 분다던가 다소 막 떠들고 다니는 건 필요 없어요. 일단 침해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위헌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침해라고 하고요. 보호법익은 사람의 비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비밀 편지를 썼어요. 친구한테 주고서는 야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달라 그랬더니 중간에 전달자가 열어본 거예요. 이게 자체가 비밀 침해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열어서 딴 데서 떠들고 다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여기 또 황당한 거 하나 있죠.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이런 것들도 다 이 주거로 봐요. 그래서 점유하는 곳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모텔이나 호텔도 주거침입을 적용하는 판례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모텔을 예를 들어서 12시간 동안 빌려서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모텔을 함부로 막 누가 그 방을 들락날락 해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뭐 내 관련된 서류나 출장 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텔 같은 경우도 내가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 반나절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 시간 동안은 내 임시적인 주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의 집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주거라고 볼 만한 인정할 만한 공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한 침입행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 주거권자의 퇴거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퇴거불응죄라고 합니다.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나가! 그랬더니 내가 왜 나가! 그러고 안 나요. 이거부터 퇴거불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합법적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퇴거불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 집에 갔어요. 형 집에 갔는데 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형이 갑자기 열이 받더니 나가! 그래요. 그랬더니 안 나가. 이때부터 퇴거불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하는 주거권자, 즉 집주인의 명령을 위반하고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만히 멀뚱멀뚱거리고 안 나가는, 즉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에 퇴거불응죄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불법적으로 애시장초 들어가서 퇴거불응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겠죠. 왜? 불법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주거침입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 그랬더니 퇴거불응도 또 성립한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들어간 주거침입죄 하나만 성립해서 이걸로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거 요구는 단 하나로도 충분하고요. 적법하게, 즉 내가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줬다던가 들어갈 만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 경우에 해당되는 게 퇴거불응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도죄가 있는데 이건 재산에 관한 죄에 관련해서 절도죄가 있는데요. 절도죄는 물건 훔치는 거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고요.
절도물의 사후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벌적 사후관계로 처벌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을 훔쳤어요. 금을 팔아갖고 썼어요. 그러니까 절도 행위에 대한 사후적 행위로서 그 금을 팔아갖고 유흥비를 썼잖아요. 그러면 절도죄 하나만으로 처벌되고요. 그 절도한 물건을 어떻게 뭐 국을 끓여 먹든 팔아 먹든 누굴 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불가벌적 사후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도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훔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절도죄 하나로 다 그냥 합쳐서 또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죄가 있는데요. 절도죄보다 센 거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강도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빼앗는 경우에요. 또는 누구한테 주라고 강요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에 강도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외에 관한 조항인데요. 사람을 살해한 후 죽였어요, 먼저. 피살자의 재물을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그 강도살인이 안 돼요. 강도살인은 물건을 강도살인죄가 따로 있잖아요. 강도질을 하면서 돈 내놔하고 물건을 뺏은 다음에 걔가 소리 지르니까 찔러서 죽인 경우가 강도살인에 해당돼요. 근데 가자마자 사람 찔러 죽였어요.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봤더니 뭐 금붙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걸 가지고 훔쳐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죠. 살인죄 및 점유이탈물, 즉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물건을 횡령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사례 많이 나와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즉 남을 속여서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집을 빼앗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기죄라고 하죠. 저도 사기 좀 창피한데 2번 당해봤어요. 이게 50 다 되니까 이런 경우 있나 봐요. 그래서 사기를 법률을 잘 알고 뭐 범죄학을 잘 알아도 사기 당해요. 당하려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기라는 게 참 나쁜 죄고,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죄 진짜 처벌 되게 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 피해자라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기죄 같은 경우 사기 수단은 아주 다양합니다. 속이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믿고 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을 가져와 놓고요. 갚을 생각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빼앗는다는 개념으로, 즉 빌려갔는데 못 갚는 거하고는 틀려요. 빌려갔는데 상황이 좀 여차여차해서 못 갚는 경우는 민사적 문제가 되고요. 애시당초 갚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 돈만 빼앗아 가면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갖고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이 배상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자 아시죠? 돈을 빌려갔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1,000만 원 빌려가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 그 상규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누구한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매달 꼬박꼬박 제가 20만 원씩 이자를 줬잖아요. 이게 보통 대법원에서 6개월이 넘어가면 갚을 의사가 있었던 걸로 봐요. 왜 이자를 계속 6개월 동안 줬잖아요. 이 이후엔 또 사기가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빌려주는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사기로라도 엮으려고 진짜 작정을 하셨으면 이자는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자를 안 받고 그냥 공증해갖고 돈 주고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한 달이 뭐 1년 있다 달라고 했을 때 얘가 안 주잖아요. 그럼 공격할 가능성이 커요. 하시 쉬워요. 왜? 내가 이자 받은 게 없잖아요. 예. 이것도 참 법원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런 기준이 그렇게 돼 있네요. 공갈죄 같은 경우 아시죠? 공갈을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강도는 강도인데 겁을 줘갖고 뭐 칼로 흉기로 막 빵빵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상대방을 막 이렇게 겁나게 해갖고요. 돈을 갖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 안 든 강도죄를 공갈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갈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 겁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갈을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돈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거나 제3자로 인해서 이 돈을 받게끔 대신 받도록 하는 것을 공갈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주의하실 게 공갈죄 처벌 되게 세요. 강도죄랑 거의 처벌이 비슷해요. 왜? 상대방을 속여서 빼앗는 게 아니고요. 겁을 줘갖고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갈죄 같은 경우는 재산범죄 중에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이걸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가 나오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뭘까요? 직원이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게임장 가서 돈 쓰고 막 유흥비로 쓰고 이런 경우 있죠. 제가 뭐예요? 회사 돈을 제가 위임을 받아갖고 관리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이 회사 돈을 가지고 훔쳐가는 경우를 횡령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여기 본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를 맡긴 사람을 얘기를 해요.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있잖아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할 부도나기 직전의 기업인데 그 은행 직원이 그걸 알면서 그 기업에다가 있잖아요. 그 망할 기업에다가 되지도 않는 기업에다 돈을 뭐 수백억씩 막 대출 빼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누구한테 피해 입혔어요? 나한테 사무 관리를 맡긴 은행 본사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즉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함으로써 나한테 임무를 맡긴 내 사주나 내 조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배임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나쁜 범죄예요. 손괴죄라는 것은 우리가 기물파손죄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게 재물손괴죄예요. 그래서 금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형무형의 가치가 있는 타인의 문서, 재물, 전자기록 등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재물에 대한 손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물죄는 뭘까요? 이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작물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금은방 하시다 보면 작물죄로 막 전과 막 두세 개씩 따시는 금은방 사장님들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원 확인 똑바로 하고 이 사람이 팔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금은방들이 있긴 한데 지금도 작물죄 취득, 작물인 줄 모르고 금부치를 좀 싸게 사셨다가 이 손해가 더 크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이 중에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안을 해하는 죄가 있는데요. 이게 공안에 대해서 해하는 죄로서 뭐가 있냐? 공공의 질서나 공공의 안전, 평온을 해하는 죄를 공안을 해하는 죄라고 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거 있죠, 비슷한 게. 폭발물에 관한 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로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뭐가냐면 그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려고 있잖아요. 폭발물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저번에 모 대학에서 교수님 뭐 다치게 하려고 막 폭발물 만들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 공공 안전과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가 있는데 방화는 자기가 불을 놓은 걸 얘기하고요. 실화는 실수로 불이 난 경우를 실화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화도 처벌이 센 이유가 실수로 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엄청난 재산적 피해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화죄도 처벌이 세지만 실화죄, 실수로 범죄를 불이 나도록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역시 그 강력범죄에 준하도록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건물을 소회, 불타갖고 없애게 하는 이런 훼손을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화죄에 대한 것만 처벌이 센 게 아니고요. 실화, 실수로 이 불을 놓은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한자어니까 좀 어렵죠. 일수는 뭐냐? 고의 과실로 수해를 일으켜. 즉, 수해, 뚝 같은 걸 무너뜨린다던가, 댐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싹 쓸려가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일수죄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처음 들으셨죠? 그 옛날에 수나라 막 지나갈 때 막 댐 터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병사들이 일수죄가 되겠네요. 그죠? 수리방해죄는 뭐냐면 수리권, 즉 물을 이용해 갖고요. 내가 지금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경우에 수리방해죄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물이 가무니까요. 위에 있는 위에서 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논에 될 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막아갖고 아래 논까지 물을 못 가게 해서 밑에 논 다 말라 죽게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으로 침해를 입힌 거죠. 이런 경우를 수리방해죄, 즉 길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경우를 수리방해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방해죄는 예를 들어 선생님도 아시죠? 길 가다 보면 도로에서 갑자기 차 세워놓고 도로 한복판이에요. 서로 잘잘못해도 멱살 잡고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둘 다 처벌받아요. 뭘로 될까요?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즉 교통설비를 손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호등 막 부숴버리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에 자기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차 못 가게 막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교통방해죄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게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부분에서 통화에 관한 죄가 많이 나오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통화를 행사, 수입,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 유사물, 돈과 비슷한 돈 이제 가짜 돈 있잖아요. 이걸 제조, 수입, 수출 또는 판매한 경우에 성립하는 면제를 통화 관련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죄는 처벌 되게 세요. 우리나라 그 돈 있잖아요. 돈을 가짜로 만드는 경우에 이 자체가 교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장이라도
칼라 프린터로 뭐 출력을 한다던가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5만 원 거 가지고 장난치는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처벌이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은 심심하니까 5만 원짜리 칼라 복사기로 레이저로 나오잖아요. 복사해가지고 밤에 뭐 편의점 가서 쓰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구속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경제의 기본인 피를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우리 경제의 그 피가 되는 흐름을 그 피의 역할을 누가 해요? 돈이 하잖아요. 이 통화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이걸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뭐 복사해갖고 뭐 다량으로 뿌린다던가 하는 거는 처벌을 받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왜 나이트클럽 같은 데 보시면 뭐라 그래, 찌라시라 표현하죠. 와이타 누구 찾아주세요. 뒷면 보면 5만 원권 막 이렇게 모양으로 박아놓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지질에 똑같은 모양으로 돈으로 오인하게끔 정도 만들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막 써 있다던가 돈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큰 글씨 박아놓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걸릴까봐 그래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및 우표, 인지에 관한 죄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유가증권 및 우표, 인지에 관한 죄라고 합니다. 우표는 왜 그럴까요? 우표는 돈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그 액수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정적인 어떤 증서기 때문에 우표에 대해서 위조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고요. 인지 아시죠? 우리 저기 뭐 면허시험장 같은데 요즘에는 다 프린팅돼서 나오지만 옛날에 막 인지 붙이고 했잖아요. 인지도 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가짜로 만드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이 있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채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위조하는 경우도 처벌이 강력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문서를 있잖아요, 선생님들. 원본이 있는데요. 원본의 글자만 바꿔갖고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위조라고 그래요? 변조라고 그래요? 변조라고 그러죠. 지금 원본 문서에 일부를 고치는 걸 변조죄라고 하고요. 원본이 있는데 원본하고 똑같은 짝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위조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본 문서의 일부 조항만 바꿔갖고 이거 장난치는 걸 변조라고 하고요. 위조는 아예 원본이 없는데 원본하고 똑같은 걸 가짜로 만드는 거를 위조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인장이 뭐예요? 도장을 얘기하잖아요. 도장이나 사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짜로 사인을 남이 본인이 한 사인을 안 했는데 남이 몰래 사인을 대체해 갖고 비슷하게 해 갖고 사인을 해 가지고 간다던가 남의 인감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갖고 왜 가끔 인감 도장 위조해 갖고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것을 인장에 관한 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강력하게 처벌할까요? 거래관계 신뢰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음용수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음용수는 뭐예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한 거고요. 아편에 관한 죄는 아편은 마약류죠. 그래서 흡입, 뭐 아편 흡입기구라고 그 아편을 있잖아요. 담배같이 피우도록 하는 게 뭐 물담배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만드는 경우 처벌하는 죄고요. 성풍속 관련된 게 이제 사회도덕에 관한 죄 중에 들어가는데 공연음란죄하고 음행매개죄가 있거든요. 음행을 매개 중간에서 연결하는 걸 음행매개죄로 하고요. 공연음란죄는 공연이 남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 특히 성교를 놓지 않은 바바리 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처벌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거 처벌 세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이나 보표에 관한 죄는 불법 도박 있잖아요. 불법 도박이나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복권류 있죠. 이런 것들을 도박이나 보표에 관한 죄라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게 선량한 풍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영혼을 물들게 하죠. 나쁘게 물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설 도박장 관련된 거 처벌할 때 이 기준을 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에 관한 죄가 있는데 시체 등에 대한 오욕죄하고요. 분묘발굴죄라고 해서 이건 종교의 평온이나 종교 감정을 해하는 경우와 관련돼서 즉 영혼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영적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에 들어가 있는 죄가 아주 시소성이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 등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시체에 대한 오욕죄가 있고요. 분묘발굴죄라는 거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남의 무덤 파갖고 막 파헤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형법상의 규정이 들어가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에 대한 법익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뭐 내란죄하고 외환죄가 있는데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국기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거 국기는 진짜 우리나라 국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기와 그다음에 그 국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양들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 갖고 뭐 무궁화 문양 이런 거나 봉황 문양 있잖아요. 청와대 문양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뭐 비방을 한다던가 뭐 모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국기에 관한 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죄라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뭐냐면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물러나라, 트럼프 물러나라 이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이거 처벌하는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직무유기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유기라는 걸 안 하는 거가 보통 얘기거든요. 직무유기란 건 뭐냐, 이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고요.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벌금을 안 때려요. 그러는 거 멍 때리고 있다가 몰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직무유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공무상 기밀누선죄 아시겠죠? 이건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공직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또 땅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 공무원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형님 어디 땅이 가격이 올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무상 기밀누설이 되겠죠. 선거방해죄는 뭐냐면 선거를 공무원이 방해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뇌물 관련죄는 뇌물죄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신분범이에요. 즉 공무원인 자가 뇌물을 먹는 경우에 처벌하는 게 뇌물죄라고 하고요. 이거 처벌 되게 세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죄는 공무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 방해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법정에서 판사를 대상으로 소리를 지른다든가 재판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법정 모욕죄가 적용이 되고요.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가 하는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국회의장 모욕죄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기능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뭘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권능이나 집행 기능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주죄가 있습니다. 경찰이 잡아놨는데 갑자기 순찰차에 뒤에서 뛰쳐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죄가 추가돼요. 도주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체포 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거나 타인이 범인이 도주에 관하여 관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즉 도주나 도주 관련된 도와주는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도주죄라고 합니다. 범위능력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게 범위능력이고요. 다만 여기 중요한 게 부모님이나 부인이 하는 경우는 처벌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니까 숨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그 예외적인 신분상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범인을 숨겨주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위증죄는 거짓말하는 거죠. 선서해야 돼요. 선서 안 하면 또 위증이 안 된대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선서를 하고 난 거짓말 안 할 것입니다. 선서래요. 일부 그래도 청문회나 국회에서 진술하시는 분 보면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시려고 선서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또 처벌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선서했던 이 선서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선서한 경우에만 위증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말 안 하는 경우도 또 방법 없죠. 입 다무는데 어떻게 했어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경우를 증거인멸죄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재판 기능을 방해하고요. 형사소추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거를 건드리는 경우에서는 처벌하게 돼 있고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법방해죄는 없습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사법방해는 뭐냐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그 전에 막 증거를 갖다 막 훔친다던가 막 이렇게 아니면 앞에서 또 검찰 수사관들 못 들어오게 막는다던가 그러니까 시간 지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사방해라고 보지만 수사방해에 대해서 사법방해에 대해서 그 처벌할 규정이 뚜렷하게 없어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을 한 이후에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식 고의적으로 내 수사를 방해하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방해죄로 입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지금 멍텅구리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자료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 주변 사람들이 그 처벌에서 겁을 먹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실제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적용하기보다는 사법방해죄라고 해서 외국 같은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요. 무고죄가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청 및 공무원에게 허위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허위예요. 거짓말로 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재판을 받게 해서 처벌받게 하던가 아니면 공무원한테 징계받도록 또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다치게 있잖아요. 예, 잘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고에 관한 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청 또는 공무원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 관련된 영역에만 적용하는 게 무고죄고요. 다만 이제 회사와 관련돼서 투서나 진정서를 넣어갖고 일반 민간기업에서 잘리도록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형법상 제3범죄, 돈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도박죄, 뇌물죄, 공갈죄, 통화위조죄. 다 보면 돈과 관련된 거 관련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역이 아까 제목에 딱딱딱 나와 있는데 형법의 죄명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제3범죄는 여기 나와 있죠. 공갈죄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절도죄나 강도죄, 공갈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로 구분이 돼 있고요. 통화위조죄 같은 경우는 공공성과 관련된 걸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도박 같은 경우는 풍속 관련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걸로 다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까짓고 들어가면 이 순수하게 진짜 개인 간에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내용은 공갈죄만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범위능력죄, 나 위증죄, 다 무고죄, 라 통화위조죄. 뭐가 될까요? 딱 라가 되겠죠. 통화위조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겁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분류에서 이 분류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코드 자체가 형법전에 보면 코드 분류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중 정당한 퇴거 명령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뭘까? 이거 설명드렸죠? 네. 퇴거불응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들어갔다가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경우가 퇴거불응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해 보시죠.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로서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가 있고요. 자유에 대한 죄가 있고요.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가 있고요.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가 있고요. 재산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내용 쭉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가 있고요.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가 있고요. 공중의 위생에 관한 죄가 있고요. 사회 도덕에 관한 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세부적인 거 역시 쭉 눈으로 계속 숙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가 이런 죄들이 있고요.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들이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그 공무집행방해죄하고요. 도주죄, 범위능력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에 관한 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보시기 힘든 죄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로서 이러한 세부적인 죄명들이 있다는 거 요거는 정말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게 부탁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량이 얼마나 몇 년 이상이나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죄가 요런 사례가 나오면 어느 죄에 적용된다는 것만 아시는 그런 수준만 되시면 충분히 시험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